그러니까 오늘부터 숙제. 일단 오늘 두근두근 내 인생 66페이지, 67페이지지. 6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우선 두근두근 내 인생 이 3단원 이 몇 단원이냐? 5-3단원이니? 그지? 여기 3단원에 물어보는 문제 첫 번째 유형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 부분. 요거. 희곡과 시나리오. 특히 이 작품은 시나리오 작품이란 말이죠. 그죠? 갈래는 희곡과 시나리오 둘 다 극갈래에 해당해요. 극갈래에 해당을 하는데 이 극갈래인 시나리오의 특징을 물어보는 식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작품이 여기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원작 소설이 있어요. 원작 소설이 있고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원작 소설과의 차이점을 제시하는 문제. 여러분이 이제 지난 중간고사 시험에 앞선 단원의 종탑 아래서라는 작품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맞죠? 종탑 아래서 같은 경우에는 서사갈래, 그러니까 원작 소설이 서사갈래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원작 소설과 지금 오늘 할 극갈래 시나리오의 차이점, 달라지는 게 뭐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느냐, 인물 제시하는 방법에서의 차이라든지 서술자가 있느냐 없느냐 라든지 기타 등등. 알겠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소설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네, 왜 달라졌죠?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지시문 문제 내갈 거예요. 지시문 문제. 지시문이라는 건 괄호 쳐져서 나오는, 지문에 괄호가 쳐져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괄호 쳐져 있는 부분에 이제 표정이라든지 인물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혹은 인물의 행동이라든지 혹은 시나리오 기법 관련한 문제라든지. 알겠죠? 오케이. 그런 걸 제시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마무리로 아름이, 이건 사실 지시문 문제랑 연결되는 건데 주인공인 아름이의 심리 혹은 정서를 묻는 문제. 이렇게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시나리오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갈래부터 보면, 갈래는 시나리오 제재는 조루증에 걸린 소년의 삶입니다. 조루증은 빨리 늙는 병이죠. 주제도 조루증을 죽음을 앞둔 소년의 삶에 대한 소망과 가족 간의 사랑. 특징 첫 번째, 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밝게 형상화해서 가족의 의미와 삶의 가치 생각해보게 하고요. 두 번째, 인간의 삶과 사랑의 모습을 소년과 노년의 모습을 중첩시키는 방법을 통해 그리고 있고요. 세 번째, 부모보다 늙어버린 아들과 아들보다 젊은 부모라는 독특한 성찰을 통해 설정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성찰한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등장인물. 자, 아름, 대수, 미라 이렇게 먼저 나타납니다. 당연히 제목의 의미 정도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두근두근은 의태어고요. 의태어. 두근두근 내 인생은 주인공 아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삶의 찬란한 순간과 인생의 아름다워 아름을 낳을 당시 대수와 미라의 가슴을 두근두근 설레게 했던 청춘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그쵸? 아름이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인생의 아름다움과 두 번째는 아름을 낳을 당시에 대수와 미라의 가슴을 두근두근 설레게 했던 청춘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가 두근두근 내 인생의 제목의 의미 정도로 보면 되고, 여기 등장인물 나와 있죠. 그쵸? 등장인물 나와 있는데 서사갈래에서도 인물은 등장을 합니다. 맞죠?
동일해요. 서사갈래와 마찬가지로 인물이 등장한다. 소설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인물, 사건, 배경인데 이거 시나리오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물, 사건, 배경이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시나리오 특성은 문제로 나와요. 갈래상 특징. 극갈래 시나리오와 희곡이 있고요. 이 시나리오의 특징 당연히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부분 줄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나이는 16살이지만 선천성 조로증으로 신체 나이는 80살이 넘은 소년 이제 33살이 된 젊은 부모 대수와 미라. 이들은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씩씩하고 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살인데 부모님이 33살인 거 보면 나이 차가 그죠? 17살 때 나왔다는 얘기인가? 맞죠? 대수는 택시 운전을 하고요. 미라는 세탁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름의 치료비에 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은 아름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아름이의 사연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합니다.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한 이유는 뭐다? 치료비 마련을 위해서. 그죠? 자, 씬 넘버 16입니다. 씬 넘버는 이 장면 번호라고 돼 있죠. 시나리오는 장면 단위로 구성이 됩니다. 키곡 같은 경우에 막과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얘는 장면 번호로 구성이 된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가렸어도 드러나는 아름이의 병색. 사람들은 미라와 아름이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는 동정 어린 눈길로 힐끗댄다. 미라의 눈치를 보며 손을 잡아 끄는 아름이. 하지만 생각이 잠긴 미라는 빨리 걸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제 어때? 행동을 통해서 아름이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어떤 성격?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성격이구나. 빨리 좀 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대수롭지 않은데 내가 너무 예쁜가 보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미라. 그러니까 이 대사를 통해서 여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런 지시문 이거 이제 그 빈칸으로 내는 거지. 여기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렇게 빈칸 만들어서 내고요. 그 다음 이 대사를 통해서 미라의 성격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어떤 성격이에요? 당당한 성격 이렇게 얘기할까?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당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소설 파트에서 좀 중요하게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하자면은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제시하는 방법과 간접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간접 제시하는 방법이 사용이 되고 있다. 시나리오에서. 그죠? 왜냐하면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직접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선 우리가 인물이 대사를 하는 거나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쟤는 저런 성격이겠구나 라고 듣는 이제 이건 영화니까 영화를 보는 관객이 판단을 하게 되죠. 그죠? 철수는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서술자가 얘기를 하면 그냥 정해준 거야. 그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인물의 대사,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면 간접 제시된 것이다. 됐죠? 그 다음 이거 구성단계 다른 건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구성단계 달라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이 소설이라면은 얘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특히 이 하강 단원이 있다는 거 특이하다. 자, 그 다음 엄마는 창피하지 않아? 뭐가? 태어난 미라가 짜증이 나 손을 놔버리는 아름이. 미라 앞장서가는 아름이의 배낭을 잡아챈다. 뭐가 창피한데 뭐가? 왜 그래 진짜? 넌 아픈 애야. 아픈 애가 왜 자꾸 딴 데 신경 써? 사람들이 보건 말건 병원기가 있건 없건 애처럼 굴어. 아프면 울고 떼를 쓰란 말이야. 그냥 애처럼. 미라의 대사를 통해서 아름이는 그쵸?
아이답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대사가 아닌 다른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네요. 그죠? 애처럼 안 보이니까 그렇지. 조로증이라서 그렇죠. 연예인도 아니면서 이런 걸 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그 선글라스 쓰는 이유는 뭐야? 주변 시선에 신경을 쓰는 성격이니까. 맞죠? 아이답지 않은 외모가 싫으니까 선글라스를 썼겠죠. 가리기 위해서. 그죠? 가슴이 답답합니다. 고개를 돌려 한숨을 내쉰다. 괜한 말을 꺼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아름이는 땅만 발로 찬다. 아름아, 우리 이 길 몇 년 다녔어? 그래. 막내 외삼촌은 네 나이에 포경수술 하나 하면서도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어. 근데 넌 그것보다 더한 검사도 받고 위기도 수없이 넘겼잖아.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라는 듯이 걸어도 돼. 알았지?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아까 제가 지시문을 낸다고 했으니까 지시문 관련한 부분에 이런 가로 쳐져 있는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또 문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 부분에 지시문이 만약에 들어간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달래는 듯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맞죠? 지금 아름이를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가로 쳐져서 무슨 말로 나올지 몰라. 근데 그 상황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런 말투로 여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죠?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응인데 다르잖아. 맞죠? 그죠? 근데 없는 부분에서 지시문 나오는 건 사실 여러분 대사 하나하나마다 다 알 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인물의 감정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둬야 돼요. 얘가 지금 기분이 좋다 나쁘다 정도까지는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가자! 해서 가고요. 어рем이 손을 잡는 미라 사람들의 시선쯤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뭐 옆에 뭐 이런 거? 그죠? 읽기 중 물음 내용을 보면 이걸 외워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읽기 중 물음 내용이 뭐예요? 미라를 속상하게 만들어 미안하고 후회하는 심리가 나타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읽기 중 물음에서조차 너네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 심리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인물의 심리. 오케이? 다 보여주기 양식이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 읽어내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전개 부분이 있네요. 신 넘버 17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공간적 배경 나오죠? 시간적 배경 나오죠? 그죠? 공간, 시간적 배경 나와요. 그리고 시간적 배경 제시해줍니다. 우리 시나리오 대본을 보는 거고 실제 영화에선 장면으로 보여줬겠죠. 그죠? 시험 칠 때는 나오는 게 대본이기 때문에 대본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름의 방, 나태진력입니다. 아빠의 과거를 생각하며 글을 쓰던 아름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진다. 밀려오는 심장의 통증. 대수가 눈치챌까봐 힘겹게 걸어가 방문을 닫고는 약통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고 진정하려 한다. 여기 나와있지만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는 차려 깊은 성품, 참을성이 많고 어른스러운 성격이라고 해도 되겠나? 맞죠? 말을 바꿔서 나올 거예요. 자습서에 있는 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여기 왼쪽에 나와있지만 아름의 참을성이 많고 어른스러운 성격이 나타난다. 요 대사 부분에, 요 부분에서 대사가 아니지. 그죠? 근데 이 말에서도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인내심이 많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 같은 말이라는 거 인지할 수 있겠죠. 식은땀이 흐르고 그렇게 괴로워하다 약에 취해 구부린 채 까무로 잠이 드는 아름이. 컷 2. 요거 촬영 기법이에요. 촬영 기법. 다른 장면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 컷 2입니다. 시간 경과. 바닥에 엎드린 채 잠든 아름이의 주름진 손가락이 보인다. 어느새 불그스레 희미해진 햇살이 작은 창으로 길게 스며들고 있다. 그때 띵 전자우편 수신을 알리는 소리. 잠에서 깨는 아름이. 접속해 보면 편지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이서하. 제목은 아름에게. 아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편지를 열어보면 편지 내용이 화면에
채워진다. 여기서도 그때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주름진 손가락이 보인다. 클로즈업 할까요? 그래도 되겠나요? 맞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용어 알아야 돼요. 여기 들어갈 촬영 기법으로 적절한 것은 물어볼 수 있어요. 꼭 지문에서만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아예 다른 상황을 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안에서 강의실에서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 수업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 대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뭐 강의실 안 밖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문 열리는 소리 저기 띠링 하는 소리. 맞죠? 거기에 들어갈 시나리오 기법 뭐냐? 라고 했을 때 이펙트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시나리오 용어 뒤에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보면 되고요. 아무튼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요거 여기 들어가기 적절한 건 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응용하는 문제 애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요. 볼게요.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만약에 제시가 됐어. 예를 들자면 그래.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 만약에 제시가 됐어. 전화 통화를 해요. 근데 나만 보여줄 수 있지. 나만. 뭔 소리냐면 전화 통화. 내가 이제 영화 인물이야. 영화 인물인데 내가 전화 통화했어. 전화 와서 전화 받았어. 여보세요? 목소리가 나와. 목소리 나와야 돼. 그럼 상대방 받는 목소리를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컷2를 써서 전화를 건 사람 딱 화면에 이제 전화를 건 사람이 나오는 걸 수도 있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컷2가 들어가야 돼.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장면 계속 나와. 그리고 상대방 목소리는 이 영상에서 그냥 밖에서 나오는 거지. 실제로 보여주진 않고. 그럼 이펙트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시문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편지 내용입니다.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16살. 너랑 같은 나이야. 네 전정편 주소는 방송국을 통해 겨우 받아냈어. 아마 나도 아픈 아이라는 걸 알고 알려준 것 같아. 방송을 본 후 너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아름이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대해 나도 조금은 알고 있거든. 행운을 빌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 이서하 있죠. 이서하 이거 여러분 작품 학교에서 수업했으니까 스포일러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거 영화 감독 지망생이 만들어낸 인물이죠. 그죠? 만들어낸 인물이고 그 다음에 요거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대해 나도 조금은 알고 있다. 행운을 빌어. 결국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단 말이지.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이 편지 내용 때문에. 그 다음 이서하 두근두근. 갑자기 가슴이 뛰고 목이 바짝바짝 하면서 온몸에 열기가 느껴지는 아름이. 뭐 이제 다양한 감정이 느껴지겠죠. 여기 이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호기심, 이성에 대한 설렘, 그죠? 뭐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소년의 모습. 이게 속아서 순수하다는 게 아니고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의 외양은 노인이지만 그렇지 않다. 순수한 소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넘어가도록 합시다. 신넘버 18입니다. 아름의 방, 집 앞 골목길, 낮과 밤입니다. 이 신넘버 18이 학습 활동에 있을 텐데요. 학습 활동을 확인해야 됩니다. 미리 한번 봐볼까? 왜 이렇게 길어? 여기 보이시죠? 학습 활동 여기 몇 번이야 이거? 1-3번이네. 그지? 원작 소설 중 일부이다. 서사갈래, 비교의 극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해서 이 신넘버 18에 있는 편지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오케이? 알겠죠? 자,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안녕, 나는 이서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한참으로 아름이의 귓가에 자꾸만 반복되는 서하의 목소리. 아름이 책상 앞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질 않는다. 그렇게 날이 바뀌어도 떠나지 않는 한참. 커튼. 침대에 누워있는 아름이. 밤이 되어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서하의 목소리. 농염한 말투. 안녕, 나는 이서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아름이. 눈밑에 눈구름이 내려와 있고 좀처럼 잠이 올 것 같지 않다. 커튼. 집 앞 골목길에 아름이. 계속해서 귓가를 맴도는 목소리. 안녕, 나는 이서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네, 지금 서하에 대한 궁금증이 떠나지 않고 있는 건데 목소리가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쵸? 맞죠? 왜냐면 상대방의 얼굴도 그리고 목소리도 모르잖아.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름만 알고 있는 셈이잖아. 편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름이가 서하란 애가 어떤 아이인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계속 이런 사람일까? 저런 사람일까? 요런 사람일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귀여운 애일지 혹은 좀 성숙한 애일지 혹은 되게 청순한 아이일지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가 계속 바꿔져서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중간 부분 줄거리입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아름이는 서하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며 점점 가까워진다. 텔레비전 방송 연출자가 후속편을 찍자고 하자. 아름이는 부모님을 위해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정한다. 한편 연출자는 아름이에게 서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연을 방송에 소개하자고 말한다. 아름이는 이를 수락한다. 그러니까 전자우편을 통해서 아름과 서하의 관계는 가까워진다. 전자우편이 계기다. 맞죠? 그죠? 병원 옥상 정원 오후입니다. 서하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아름이. 유난히 더 망설이는 모습이다. 아름이 목소리와 함께 화면 한쪽으로 편지 내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랑 함께 화면 한쪽으로 편지 내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시되는 장면을 뭐 오른쪽에 나올지 왼쪽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 아름이가 뭐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이 제시가 될 거고 오른쪽으로 편지 내용이 이렇게 써질 텐데 이게 나오는 게 아름이 목소리. 아름의 목소리로 제시가 되는 거겠죠? 그쵸?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부탁할게. 서하야, 내 시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 혹시 네 사진 한 장 보내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 계속해서 그 보여주기 방식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지금 서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는 건 신넘버 45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보내기 버튼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는 아름이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눌러버린다. 전자우편을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뜬다. 그 다음 병원 진료실 오후 하기 전에 참고자료 왼쪽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시나리오 용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쵸? 용어 뭐 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봤을 때 뭔지 알아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뭔 얘기냐면 선지의 1 이걸로 적힌다고 CU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들어가 시나리오 용어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이 설명을 다 주진 않을 거란 말이야. 시나리오 용어만 선지의 1, 2, 3, 4, 5번 깔릴 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설명들이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 설명들이 되죠. 모를 수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인서트 또 나왔습니다. 진료실 앞 병원 복도 의자에 차분히 앉아있는 아름이. 진료실에 앉은 미라와 주치의 표정이 어둡다. 안과에서 아름이의 눈에 대한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름 어머니 아름이가 이렇게 책이나 컴퓨터를 보면 주치의 설명이 점점 굳어지는 미라의 얼굴. 혼자 잠들지 못하고 기력 없는 모습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는 아름이. 옆 간이 침대에는 미라가 잠들어 있다. 아름이 결국 일어나 베개 밑에 태블릿 PC를 꺼내는데 여전히 전자우편함에 새편진 영통. 그 모습이 반복된다. 그 다음에 이 기억의 이유 여기 나와 있지만 4번일 것 같은데? 맞나요? 기다리는 편지가 오지 않아서 어디서 할 수 있는데요? 이 뒷내용을 통해서 할 수 있네요. 별거 없죠? 내용 확인 문제는 진짜 별거 없어요. 알겠죠? 커트! 습관처럼 전자우편함에 새로 고침을 딸깍하던 아름이. 드디어 전자우편 수신을 알리는 소리. 아름이 벌떡
일어난다. 서아의 편지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본다. 갑자기 늦어 미안해. 사실 많이 고민했어. 사실. 하지만 나만 네 얼굴 아는 건 불공평하겠다 싶어. 서아는 어떻게 얼굴을 알아요? 이거 없는 인물이긴 하지만 방송 출연했잖아. 맞죠? 방송 출연 왜 했는데요? 치료비 맞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난 네 부모님 얼굴까지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지만 한 장을 보내기 이제 봅시다. 성분의 사진을 딸깍 하는 아름이 사진 화면 가득 키워서 본다.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소녀의 손, 그리고 그 아래로 소녀의 그림자와 운동화 끄트머리. 소녀의 손과 그림자가 섞인 그 이미지 사진에서 참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느껴진다. 사진의 손을 가만히 가져다 대보는 아름이 사진 속 서아의 손과 아름의 손이 포개지고 맞지 않는 것 같아지는 소녀와 소년의 손. 그 다음 이 장면이 중요한데 오솔기, 이 아름의 상상 장면입니다. 사진 위로 겹쳐진 두 손이 실제가 되어 맞잡은 손이 되고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소년과 소녀, 아름과 서아의 뒷모습이다. 카메라가 점점 빠지면 벚나무들이 무성한 오솔길을 걷고 있는 소년과 소녀의 뒷모습이 아련하다. 잔잔히 깔리는 음악. 여기 음악 어떤 음악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거 좋죠? 문제 당연히 낼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작품의 흐름을 알아야지 어떤 음악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대답할 수 있을 테니까. 오솔길을 걷는 두 사람. 아름이는 자신의 꿈속에 등장했던 16살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름이가 바라본 서아의 모습. 햇빛의 역광으로 비치는 음영에서 점점 윤곽이 또렷해지며 모습을 드러내는 서아. 청순한 얼굴을 한 소녀가 아름이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다. 그때 살랑살랑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 서아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크게 흩날린다. 청량한 서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런 서아를 보며 미소 짓는 아름이 해서 건강한 모습, 소망이죠. 뭐. 아름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쵸? 건강한 모습. 그 다음 서아, 넌 언제 살고 싶어지니? 뭐? 아름이 넌 어떨 때 가장 살고 싶어지냐고. 이것도 상상 장면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병원 옥상 정원 밥. 벤치에 앉은 아름이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데 편지 끝에 아름이 넌 어떨 때 가장 살고 싶어지니? 라는 문장이 보인다. 미동도 않고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는 아름이 답장 버튼을 누르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미동도 않고 살고 싶어지는 때 하고 몽타주. 이게 몽타주 기법이 잘 나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몽타주 기법이 따로따로 촬영한 장면을 다 갖다 붙이는 거란 말이죠. 뭔 얘기냐면은 내가 씻고 나갈 거야. 씻고 나가는 장면을 제시할 때 첫 장면 머리 감는 장면, 그 다음에 장면 뭐 세수하는 장면, 그 다음에 뭐 장면 뭐 면도하는 장면, 뭐 이렇게 해서 옷 갈아입는 장면, 옷 막 거울에 이렇게 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서 나가 준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장면의 의미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장면 따로 촬영해가지고 결국 하나의 의미를 가진 장면으로 만드는 건데, 요 얘기가 요 몽타주 기법 같은 경우가 다른 교과서에서도 극갈래 작품 들어가면은 시나리오 작품 들어가면 몽타주 기법 다 있거든요. 오케이? 몽타주 기법 알아야 돼요. 알겠죠? 가장 시나리오 기법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은 이 몽타주 기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인서트. 뭐지? 인서트. 이제 장면이 들어가요. 푸른 하늘에 뭉게뭉게 떠있는 하얀 구름 보여주면서 아름의 목소리는 이펙트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푸른 하늘에 하얀 뭉게 구름을 볼 때. 그 다음 인서트. 트럼펄린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 나는 살고 싶어져. 그 다음 또 다른 장면. 맑은 날 오후 엄마와 함께 햇빛을 머금은 포근한 빨래 냄새를 맡을 때도. 그 다음 구멍가게 앞 연속 보면서 눈물 흘린 아저씨 보여주고, 무뚝뚝한 우리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연속극을 보며 우는 걸 보고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인서트. 뭐 이미지가 아름답게 보인다. 저녁 무렵 골목길에서 밥 먹으라고 손주를 부르는
할머니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도, 여름날 엄마가 아빠 등목을 해주며 찬물을 끼얹는 걸 볼 때도 나는 살고 싶어져. 초승달이 뜬 초저녁에 아빠와 함께 초롱초롱한 금성을 보면서도 반짝반짝 빛을 내며 야간 비행을 하는 비행기를 볼 때도 살고 싶어지고는 해. 서아야, 너는 어때? 하고 디졸브, 사라짐과 동시에 다른 화면이 점점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결국 살고 싶어지는 때는 일상의 사소한 일, 맞죠? 사소한 것들을 볼 때마다 살고 싶어진다 라는 거 아니야, 맞죠? 계속해서 서의 편지의 기능 나와 있는데 밑에 아르미의 일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이성에 대한 설렘, 그러니까 순수한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정체가 밝혀진 후에 아르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넘어가서 중간 부분 줄거리. 서의 편지가 뜸해지자 아름은 서아의 걱정에 잠을 못 이룬다. 아름이의 병세는 점차 악화돼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다 어느 날 연출자와 미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아름이는 서아가 사실은 영화감독 지망생이고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16살 소녀를 가장하여 자신에게 전자오페를 보낸 것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는다. 근데 충격 받을 만하지 않냐? 그지? 아름의 병실 오후입니다. 어둠 속에서 요란한 효감 들려오며 패기. 유엘이 낭자한 게임 속 세상, 아르미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아르미는 걱정스레 바라보는 대수함이다. 거짓말을 연발하는 아르미 표정에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큰 상처를 입은 거죠. 그죠? 식칼을 듭니다. 조심스레 아르미에게 다가간다. 밥 먹고 하지? 이따 먹을게요. 약 먹을 시간 지났잖아. 금방 끝나요. 벌써 2시간째야. 그만하고 얼른. 내버려둬요 좀. 게임기를 뺏기지 않으려다 식판을 치고만 아르미. 식판이 오르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군다. 그 소리에 복도를 지나던 사람이 아르미의 병실을 힐끔 쳐다본다. 미라, 주섬주섬 떨어진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따 먹는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미안한 마음에 도리어 화를 낸다라는 내용 보이죠? 그죠? 그냥 기분이 엄청 이제 식판을 막 떨어뜨리고 싶진 않았던 거죠. 너 그거 안 내려놔? 하고 예명한 몰빵이다. 아빠만 안 들려? 배수가 게임기를 뺏으려 하니 왜 그래요? 진짜 좀 내버려 두세요. 나지도 않는 걸 왜 자꾸 먹으래? 어차피 죽을 거. 여기 봐봐, 이거 행동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런 거 행동이잖아, 행동. 맞죠? 그러니까 표정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죠? 화가 난 듯이 이렇게 감정을 이야기해 줄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을 지시할 때도 있다. 그죠? 무대 장치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자, 놀라 아무 말 못한 채 본물 터지듯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만 안 들은 적 있어요? 그냥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겠다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 왜 이까짓 것도 못하게 해요? 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결국 아르미의 심리는 처음에는 호기심, 서아에 대한 호기심이었다가, 그쵸? 삶에 대한 의욕을 가지다가 지금은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다. 그죠? 옆에 나와 있지만 게임기의 역할은 표면적인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죠? 하지만 이면적 이유는 뭡니까? 서아가 사실 그 16살의 소녀가 아니라 자신을 속인 것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 병원 미상 계단은 오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아무도 없는 계단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데서 그의 넓은 등이 그의 꽉 친 주머니에 가느다랗게 떨고 있다. 바닥에 대수의 눈물이 후두둑 떨어진다. 비상계단 문이 열리고 미라가 혼자 울고 있는 대수를 물끄러미보다 천천히 다가와 등에서 안아주며 대수의 등에 얼굴을 천천히 부겠다. 미라의 눈에도 눈물이 한 줄기 흐른다. 내색하지 않고 눈을 질끈 감는 미라. 자, 그 다음 하강 단원이네요. 아름이 병실 다음날 오고 침대 누운 아름이 침대 끝에 짐을 챙기고 있는 미라. 그 옆에 서 있는 데서 미라 옷을 챙겨 입고 배낭까지 다 챙겼음에도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잠깐 혼자 있을 수 있지. 심심하면 아빠 오늘 쉬라고 할까? 아니면 왜 삼촌이나 왜 숙모 중에? 괜찮아요. 아빠도 나가야 돼. 왜? 아빠 직업 뭐예요? 택시 드라이버잖아. 그죠? 커트. 침대에 걸터 앉은 대수가 누워있는 아름이. 부자는 서먹한 채 말이 없다. 아까 싸웠잖아.
그지? 내실이 향해 가는 시기에 대해서 일 나가기 전에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아름이의 눈치를 본다. 그때 먼저 말을 거는 아름이. 아빠, 응? 아빠 나 오늘 아빠랑 같이 다니면 안 돼? 하늘공원에 별 보러 가고 싶어. 대수 아름이를 안타깝게 본다. 그 다음 대수의 택시 안 저녁입니다. 대수 운전을 하면서도 두터운 옷을 챙겨 입고 보조석에 앉혀서 이제 나갔죠. 대수는 운전을 하면서도 연신 걱정되는 얼굴로 아름이를 쳐다본다. 아름이 유리창에 기대서 밖을 바라봅니다. 유리창에 비친 아름이의 나이든 얼굴. 내레이션. 이 내레이션은 밖에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장면에 나오진 않고 장면 진행에 따라서 밖에서 해설해 주는 게 나레이션입니다.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인서트. 아름의 병실. 전저우편창에 누구세요? 라는 단 한 문장만 적혀있다. 이내 누구세요를 탁탁 삭제하고 대신 안녕이라고 써놓는 아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서하라는 존재가 사실은 가짜였지만 거기서 누구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안녕이라고 보내요. 안녕. 그러면 결국 그 서하라는 존재, 그 서하라는 존재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누구세요라고 해버리면 자기가 그냥 속아버린 게 되지만 안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서와 이별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하라는 어떤 가상의 존재를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거기 밑에 있는 설명이 서하의 존재를 끝까지 인정을 하고요. 자신의 인생이 다시 오지 않을 빛나는 기억과 감정을 느끼게 해준 서하의 이미지를 그대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 두근두근이죠. 두근두근. 그쵸? 하늘공원 밤입니다. 하늘공원에 도착한 대수의 택시. 겨울철 출입금지라고 써진 차단기가 보인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먼저 내리는 아름이. 대수어 주차를 하고 서둘러 따라 내려보면 어느새 저만치 아름이가 어두운 오솔길을 뛰어가고 있다. 당황하는 대수. 아름이를 부르고 쫓아가고 두 사람을 추격 아닌 추격이 계속된다. 전망대 부근에 다가서 겨우 아름이를 붙잡아 세우는 대수. 숨을 내쉬곤 돌이켜 세어보면 아름이가 숨을 가쁘게 헐떡이며 울고 있습니다. 아름이 너 이렇게 하려다가 울고 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대체 무슨 소리야? 괜찮아? 네, 그냥 너무 좋았어요. 아빠랑 다시 차를 탈 수 있어 좋았고 이렇게 여기 다시 와서 좋고 다 전부 다 좋아요. 뭐? 너무 좋아요. 울고 있는데 슬픔과 분노, 사랑과 미안한 복잡한 신경이 드러나죠. 이런 아빠와 일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기도 하면서도 그죠? 뭐 슬픔, 뭐 이런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다. 컷2. 언덕에도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부자.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 있어야지? 조금만 더 있어봐요. 아빠 저기 뭐야 떨어졌어? 아이 못 봤네. 또 떨어질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하늘을 보면 휙 지나가는 미소. 저기 떨어졌어. 봤어? 와 아빠 별똥별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별은 똥도 별이네. 아빠 소원 빌었어요? 깜빡했다.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 소원 빌어요. 그래 너는 빌었어? 전 벌써 빌었죠. 뭔데? 비밀이에요. 아빠랑 둘이서 이렇게 별을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아빠가 우리 아빠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아름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좋다. 아름이 너같이 괜찮은 진짜 품에 안 되는데 하고 그때 통증이 오는지 순간 눈을 감는 아름이. 잠시 눈을 떠보면 아름이의 시점으로 주변 사물들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밤하늘 나무들을 둘러보고 옆에 누운 대수를 돌아보는데 점점 어두워져 간다. 아름이 얼굴도 어두워진다. 아름이의 시점 하늘의 별들이 순간 불꽃놀이처럼 폭발하더니 이내 암흑의 세계. 눈치채지 못하고 하늘만 뚫어져라 보는 대수. 또 떨어졌다. 소원 빌어야지 하고 소원을 비는데 아름이는 웃습니다. 근데 이 장면의 의미는 뭐다?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아름이는 실명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름이가 실명한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름이 실명하는 순간에 아름이의 시각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 소원은 뭘까? 소원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소원이 뭘까? 옆에 나와 있지만 맥락상 어때요? 뭐 아빠랑 부모님이랑 나도 오래오래 살고 싶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자기가 없더라도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게 좀 더 맞아 보이죠? 그죠? 그 다음 갈까 이제? 아빠 무지 배고프다 하고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아빠 나 눈이 안 보여요. 무슨 소리?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여요. 아빠 봐봐 괜찮아? 반짝이는 밤하늘과 떨어지는 유성. 그리고 아빠 얼굴이 내가 이 세상에서 본 마지막 것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교과서 제시된 장면은 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줄거리 보면요. 아름이는 눈이 멀게 되는 등 하루하루 병세가 악화되고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 대수는 가족끼리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퇴원을 감행합니다. 아름의 소원된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보러 가는 도중에 아름이는 대수와 미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숨을 거둡니다. 여기 제시된 장면은 이제 뭐 아름이 친구도 있어요. 여기 병원에 있는 그 늙은 아저씨가 있거든요. 아저씨들이랑 친구하고 지내고 뭐 그러는데 그 장면은 여기 나와 있진 않고 이 장면만 제시가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장면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인물, 제목, 사건 이런 거는 뭐 본문 봤으니까 확인할 수 있고 주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일상적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소년인 아름의 이야기를 통해 두근두근한 삶의 아름다움, 즉 삶의 의미와 가치 이걸 전달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아름의 가족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이란 주제를 전달한다. 주제 두 개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단어 학습 활동 1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아름이의 심리 문제로 나올 거란 말이야. 학습 활동에도 있잖아. 그지? 신마다 아름의 심리 확인 다 해주시면 돼요. 확인해야 되는 건 이 아름이의 심리 부분. 그 다음 목표 학습 1번 극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1-1번을 보면은 인물의 성격 정리해보자고 되어 있죠. 성격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런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알 수 있다. 보여주기 방식이다.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어떤 성격인지. 그지? 근데 요 외적인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2번 주요 갈등이 무엇인지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파악해보자. 갈등과 갈등의 해소가 있다. 이건 서사관례랑 동일하단 말이야. 그죠? 이거 서사관례랑 동일해. 그 다음 3번 원작 소설 중에 일부이다 라고 해서 극갈래의 특성 알아보자. 결국 여기 이 학습활동 내용은 갈래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원작 소설에서는 자신의 생각, 감정을 직접 서술을 했지만 여기서는 모습으로 보여주기 방식.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제시했지만 여기는 간접 제시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소설에서 간접 제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소설에서 있어요. 간접 제시. 있는데 제시된 장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뒤에 거 주제가 무엇인지 아까 확인했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똑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제목, 사건, 장면, 표현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표현 방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나리오, 용어, 기법 이런 거 아까 앞에 이제 있었던 거 있죠? 정확하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됐죠? 뭐 요런 정도만 좀 봐주면 되겠네. 여기 선지로 나왔을 때 그냥 맞는 말 틀린 말 이런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앞에서도 계속했던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 뒤에 거는 필요 없죠? 그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쭉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 문제풀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얘는 여기까지.